오늘 이제 7강 차례입니다. 7강의 전체 큰 제목은 감성적 의지에서 감성적 사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강, 7강하고 연결되는 내용으로 8강에서 감각론, 12감각론을 다룹니다. 12감각론을 다루는데 이제 12감각을 다루기 전에 기억과 망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12감각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7강, 8강 요 대목이 어떻게 보면 이 보편인지학 전체에서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라는 게 이제 감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감각의 하이라이트라서 우리가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거는 사구성체를 이해하는 거죠. 사구성체를 이해해서 그 사구성체가 만물을 만들어내듯이 인간의 심신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거, 이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베이스고 그 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가 결국은 실천적인 어떤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라고 한다면 이 아주 바탕에 있는 것과 현실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 사이에 실제 인간의 심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제일 가장 핵심적으로 잘 이해해야 될 게 이 감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발도르프 교육이 그 주기발달론의 기초에서 아이들의 어떤 발달 단계에 맞게 각 나이대에 따라서 또 신체 발달, 심리 발달의 그 단계별로 나타내는 행동 양식이나 어떤 정서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 뭐 이게 발도르프 교육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애들이 발달 단계가 달라질 때 구체적으로 뭘 통해서 이게 단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가 하면 감각의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감각의 상태가.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 예,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시각, 청각 이런 감각의 상태가 달라지고 발도르프에서는 흔히 이제 과학적 패러다임에서 얘기하는 물리적인 오감각으로 인간의 감각을 보지 않고 12감각으로 나눠서 봅니다. 몸, 혼, 영으로 인간을 삼원적으로 나눠서 보는데 이 몸과 주로 관련되는 감각, 혼과 주로 관련되는 감각, 또 영적 감각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래서 각각의 그 영역, 각각의 영역별로 사구성체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예, 세 영역의 사구성체를 대입을 하면 4, 3, 12, 12개가 나오잖아요. 12개의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각 감각들이 어느 정도 완성도로 발달하는가의 조합이 아예 발달 단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감각의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나이가 8살에서 9살이 됐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발달했다고 볼 수 없어요. 예. 그리고 10살인데 10살이면 보통 루비콘강을 지나고 자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습니다. 어떤 애는 인간이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다중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들을 할 때 어떤 영역은 10살 이상으로 발달을 했는데 어떤 영역은 8살 이하로 발달하는 불균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 감각 영역, 심리 영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적으로 같이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게 상당한 격차, 내적인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속도의 차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 단계를 7살, 8살, 9살, 10살 해서 특징이 뭐다라고 외우는 거는 알아두기는 해야 되지만 이거를 매뉴얼식으로 적용하는 거는 현장에서는 금물입니다. 금물입니다. 예. 매뉴얼이 있고 현실이 있을 때 매뉴얼에다가 현실을 꽤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죠. 현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을 관찰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감각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각들의 속성, 각각의 감각들의 속성과 상호작용,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돼 있을 때 우리는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지체가 돼 있고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감각 얘기가 하나의 꼭지점을 이루고 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루고 전체를 떠받쳐주고 있는 어떤 전체 교육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하이라이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감각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감각 얘기는 다 내일 12감각 기억과 망각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거고요. 오늘 다룰 거는 감각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모몬형 의지 감성 사고에 따라오는 장꿈깸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었잖아요. 이 장꿈깸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감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감각을 얘기하기 전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카테고리로서 감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7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강의 내용을 보면 7강의 제목이 감성적인 의지에서 감성적인 사고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 감성이 중간에 있잖아요. 밑에 의지가 있고 사고가 있고 장꿈깸으로 보자면 이쪽이 잠, 이쪽이 꿈, 이쪽이 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몬형으로 보자면 몸, 혼, 영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지 지금 제목 자체가 감성적 의지에서, 감성적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가? 감성이 주도한다는 얘기예요. 감성이 주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감성적 사고로 역시 감성이 주도한다는 거죠.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각하는 영역입니다. 자각하는 영역. 예. 자유의 철학에서 이제 사고라고 하는 거를 무엇과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각과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각과 사고를 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 지각은 어딘가 하면 이 영역이 전부 지각입니다. 이게 다 지각입니다. 근데 지각의 그럼 정의가 뭐냐 하면 감각의 구속, 각, 요 뒤에 있는 이 각자, 깨달을 각자지만 이 각자, 이 지각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밑에 있는 감각이 추상화되면 지각이 되는 겁니다. 예. 감각이 추상화돼 가지고 지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건 감각의 구속 아래에 있는 알미라는 거죠. 우리가 감각을 뛰어넘은 알을 알 수 있는가? 개념을 매개로 해가지고 더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반감의 힘에 의해 가지고 사고와 개념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일깨워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감성 영역이라고 할 때 이 감자가 본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감성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감각의 본성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영역, 그게 소울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 영역은 감각 지각을 못 벗어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고는 감각 지각을 벗어난 데서부터 영적 사고라고 하는 게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감각 지각을 벗어나기 전에도 사고로부터 반감의 영향이 계속 내려옵니다.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의지감성 사고라고 하는 게 늘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위쪽으로 갈수록 사고의 비율이 커지는 거죠. 아래쪽일수록 의지의 비율이 큰 겁니다. 의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의지 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동감이죠. 심퍼시. 그래서 이렇게 동감과 반감이 중간에서는 교차를 하면서, 예, 이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파동, 물결, 진동,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예. 그 마음들 중에서 의지 쪽 영향을 많이 받으면 감각혼이 되는 거고, 사고 쪽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오성원을 거쳐서 의식권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 5개 있지만 비율의 문제다. 비율의 문제고, 동감의 영향이 크냐, 반감의 영향이 크냐에 따라서 감각혼이냐, 의식혼이냐, 이런 게 정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딱 중간에 있는 게 오성원. 어제 오성원이 가장 폐쇄적 에고가 강화되는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성원이 분기점이 됩니다. 한마디로 개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확장, 여기가 분기점이 됩니다. 분기점이 돼서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사실 오성혼이야말로 그 자체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다라는 워딩을 신벽개론에서 슈타이너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성혼이 가장 전형적으로 자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공부 안 하면 깨달음도 없단 말이냐? 왜냐면 오성원이 다루는 게 개념, 논리, 계산 이런 것들이니까. 오성원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아니, 그러면 뭐 박사학위 몇 개 있으면 오성원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지적인 공부를 많이 하면. 예, 그 뭐 서울대 나오고 박사학위 몇 개 있고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농부라고 해서 개념이 없을까요? 예? 어부라고 해서 개념이 없을까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학술적인 개념만은 아니죠. 학술적인 개념은 자기가 삶의 어떤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끝없이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 성찰을 통해서 관찰과 사고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보편성에 가까운 낱말들을 자기가 실제로 활용하고 산다 그러면 그게 개념입니다. 그 사람한테. 이게 무슨 학술 인정을 받아야지 개념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학계에서는 공인된, 합의된, 학술 인정된 개념을 개념이라고 하고 쓰겠죠. 개념이라고 쓰겠죠. 그러나 어부는, 농부는, 나무꾼은 자기의 생활 양식 속에서, 자기의 경험 속에서 개념을 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집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집을 짓는 거에는 집을 설계한다. 건축가를 나오면 설계하는 걸 배우겠죠. 집 하나를 설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학적인 계산과 안배가 들어가겠습니까? 청량술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다각형에 대한 이해, 각도에 대한 이해, 어떤 힘의 관계에 대한 어떤 각도가 나왔을 때, 어떤 재료를 썼을 때 어느 정도 서로 힘을 주고받는가라는 거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건축학에서 쓰고 있는 이런 낱말들을 모른다고 해서 조선시대는 건축 못 지었나요? 삼국시대는 건축 못 했나요? 예. 세계 최고의 건축물은 제일 오래된 건축물이잖아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현대공학으로 재현을 못 합니다. 그 정도의 정확성을. 그 정도의 거대한 구조물을 그 정도의 오차 없는 정확성으로 지어낼 수가 현대 건축 기술로 못 해요. 예. 그러면 피라미드 지었던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문제를 무슨 인증이라고, 사회적 인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회적 인정된 개념들 중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이론이 하나 발표가 됐는데 10년 뒤에 뒤집어졌다. 얘는 수명이 10년짜리밖에 안 된 개념이었잖아요. 예. 학술 개념 용어들도 얼마든지 내용이 바뀌거나 뒤집어지거나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어디 사회적 인정이라든가 뭐 학술적 인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 6조 법보단경으로 유명한 6조 대사는 선종의 그 저기 시조에 해당하죠. 6조 선사가 근데 일자무식이었고 5조였던 신수 대사하고 사이에 그 관계가 유명하잖아요. 그 달마 대사를 일대로 해가지고 5대의 제자가 신수라는 사람이었는데 당대 중국에서 인정받던 천재였고 학자였습니다. 근데 6조를 했던 제가 지금 6조 법보단경 그 사람의 어록을 남긴 게 6조 법보단경인데 그거 말고 무슨 경이 있는데 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6조 이름도 해능입니다. 6조가 해능인데 이 해능이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예, 쉽게 말하면 신수를 능가하는 깨달음을 얻고 그거를 윗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예, 선종을 개척하는 어떤 조사로 서게 된 거거든요. 이 경우 문자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깨우침을 얻었다? 오성훈이 발달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를 몰라도 그게 바로 우리가 지식적인 알만 알미라고 생각하는 거, 배워 학습한 알만 알미라고 생각하는 그 편협한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알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찰과 사고의 결과물이잖아요. 관찰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오히려 데이터를 외워서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을 다룰 텐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알을 전달하려고 할 때 낱말의 정의를 통해서 알을 전달하면 안 된다 그래요. 사물의 실제를 체감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요. 예. 그 해능은 문자적인 지식은 딸렸겠죠. 못 배웠으니까. 문자적 지식은 딸렸겠지만 자기 삶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났겠죠. 그래서 자기 고유의 개념화를 안에서 한 거죠. 예. 자기 경험에 대한 개념화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통찰 이런 거를 안에서 끊임없이 했던 거지. 관찰과 사고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인정된 어떤 학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성원이 발달한다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성원이 발달한다는 게 우리가 사실 주입식 암기교육의 부작용은 너무나 다들 잘 알지만 주입식 암기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상황 판단 능력이나 일 처리 능력이 푹 떨어지는 경우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잖아요. 그럼 이들은 오성원이 발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예. 오성원이 제대로 발달한다는 것은 개념과 논리와 계산과 추론과 판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수능 만점 받았다고 해가지고 일머리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 제 나이쯤 되면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사급이든지 이제 신입사원들을 뽑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연배 사람들이 만나면 늘 한탄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단군일의 최대 스펙인데 단군일의 최대 돌머리들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능 점수 높게 받았는데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다. 균형 감각도 많이 떨어지고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예. 뭐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러면 오성원이 발달한 거냐 안 한 거냐 하는 거예요. 발달 못한 거죠. 발달 못한 거죠. 그래서 오성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성혼이 개념에 힘입어가지고 성장하고 또 의식혼으로 교두부를 놓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부 잘해야 깨달음을 얻냐라고 하는 문제로 치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의미에서 학습 잘해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치환시키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꼭 해두고 싶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감각지각의 세계, 바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고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여전히 감각지각에 구속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어떤 수행 종교들도 감각이 일으키는
환상, 이걸 마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훈련 방법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좌선이 대표적인 훈련 방법이죠. 예, 감각을 차단하는 겁니다. 감각을 차단하고 눈 감고 명상하는 거. 오로지 내면의 관조, 바깥을 향해서 열려있는 감각 말고 이걸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내면을 끊임없이 관조하는 게 인간들이 뭔가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 전통적으로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감각의 영향 아래 만들어지는 지각, 이 지각의 구속, 감각 지각의 구속 아래에 있는 거가 전부 감성이고 이걸 꿈이라고 한다. 왜 꿈이라고 하겠습니까? 감각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물반 술반이라는 얘기죠.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관련된 전체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 꽃을 보면 빨간 꽃이 보이지, 빨간 꽃만 보이지, 그 빨간 꽃의 생리작용이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묻잖아요. 저게 왜 빨개졌냐고. 저게 왜 빨개졌냐라고 하는 거는 뿌리, 줄기, 잎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토양과 어떤 관련을 맺고 공기와 어떤 관련을 맺고 저 별빛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까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별빛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 하는 건 감각시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알아낼 수 없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 꽃을 보면 빨간 꽃을 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 이게 환상에 대해 잘못됐다는 아닙니다. 환상이라는 말을 다 틀렸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길들여져 있는 생각이 이분법이거든요. 이게 all or not, 다 맞는 거 아니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뿐이지. 그게 다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이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니면 꿈이 전부인가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 꿈은 우리한테 어떤 유의미한 암시를 줍니다. 그게 설사 개꿈이었다 하더라도, 예,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 아주 단순한, 예, 정말 물리적 감각의 정폭에 불과한 개꿈이었다 하더라도 그조차도 감각의 어떤 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가 아닌 것 뿐이지 그게 뭐 거짓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각 지각이 틀렸다는 아닙니다. 다만 감각 지각이 우리의 알을 비가시적인 데까지 확장하는데 방해물이 된다.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감각 지각 아래에서 우리한테 만들어지는 게, 전형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감성과 이성이잖아요. 이때 물론 이 감성과 이성이라는, 이 감성 안에 또다시 감성, 이성, 도덕성, 일반적인 사회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써야 될 거고, 인지학에서 쓰는 용어로는 감각권, 오성은, 의식권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이성으로부터 형성되는 게 배운 지식들과 선입관들이잖아요. 예, 지식과 선입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감성으로 형성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감정적인 갈등, 번뇌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소위 번뇌라고 하는 거. 번뇌.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깨달음을 얻는데 두 가지 장애가 있으니 하나는 번뇌가 일으키는 장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알미 일으키는 장애다.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2500년 전에 부처님도 얘기했어요. 감각혼과 오성혼이 문제다. 부처님도 똑같은 얘기한 겁니다. 감각혼과 오성혼이 문제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적대시하거나 단죄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필연이잖아요. 이 단계 안 지나가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게 필연이에요. 이 계단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돈수 얘기하면서 갑자기 깨달음을 얻는다,
맞아요. 갑자기 깨달음을 얻기는 없죠. 갑자기 깨달음은 없지만, 갑자기 깨달음이 자각이 되는 거는 여기서 많은 고생을 하고, 요 위에 올라가서 많은 수행을 한 끝에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번쩍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건 아닙니다.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했던 그 영역, 인지학에서는 감각권 오성원이라고 했던 이 영역, 일반적으로는 감성 이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영역, 이 영역이 전부 감각지각에 구속되어 있는 영역이다. 근데 이 영역에는 그러면 사고에 영향이 없냐? 사고에 영향이 있죠. 사고에 영향이 들어와야 예, 삼각함수가 뭔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뭔지를 알 수가 있고 역사의 인과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예, 그게 영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 뿐인 거죠. 예, 얘의 영향도 절반, 얘의 영향도 절반 섞여 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큰 그림을 이해를 하고요. 이제 텍스트로 돌아가서 감성적 의지, 감성적 사고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감성적이라고 하는 건 감성이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일생은 대부분 한번 보세요. 본능대로 사는 사람 있나요? 의지가 발휘하는 건 본능 충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동물처럼 본능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냐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교도소 가야 됩니다. 사회에서 격리돼야 돼요. 적어도 정상적인 삶은 못 이끌어갑니다. 예. 본능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죠. 교육받고 사회화 되는 거죠. 교육을 받든 안 받든 사회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우리의 정상적인 삶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근본은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변형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변형이 되면 감성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변형이 되면 사고가 되는 겁니다. 사고도 그러니까 의지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힘이 당연히 있죠. 이 의지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영계에서의 카르마가 의지의 실체잖아요. 영계 카르마가 들어와서 현생의 나의 의지가 된 거거든. 근데 영계 카르마는 요것도 영적이거든요. 예. 요것도 영적이지만 현생에 나와서 여러 물질적인 구성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체와 함께, 신체에 달라붙어서 생리작용과 함께 의지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지도 영적이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의지 영적이다. 예. 다만 무자각일 뿐이다. 무자각일 뿐이다. 자, 이게 다 의지의 발현인 것은 맞는데, 의지의 발현인 것은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각하고 사는 거는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이거 중심으로 이걸 자각하고 사는 거죠. 예. 이걸 자각하고 살아서, 얘 중심으로 얘에서 많이 못 벗어나는 행태를 보인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일탈입니다. 사회화가 안 된 거죠. 사회화가 안 된 건데, 요 중심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보통 말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쉽나요?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어렵지만 우리는 이 상태에서도 이 영향은 받고 이 영향은 받는다는 거죠. 그걸 두고 감성적 의지, 감성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감성적 사고, 감성적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일수록 감성적 의지에 가깝겠지. 예. 발도르프식으로 얘기하자면, 감각폰일수록 감성적 의지에 가까운 거예요. 감성적 의지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의식 수준이 좀 성숙할수록 감성적 사고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건데, 나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슈타이너가, 나이가 들면, 늙으면, 한마디로. 늙으면 특별하게 자기가 대단히 수행적인 인생을 안 살았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에테로와 아스트랄의 상호작용에서 생기거든요. 거기서 감각이 생기거든. 감각지각이 생기거든. 근데 늙는다는 거는 생기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에테로 활성력이 떨어지잖아. 그럼 에테로 활성력이 떨어지면 감각 구속에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각 지각의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러니 노쇠해서라도 이쪽 영향을 더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특별히 공부 안 한 사람도 영적인 경향성을 자기의 일생에서 상대적으로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자기 일생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영적인 쪽에 이제 사고 경향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시골 출신인데다가 6.25 때 학교가 피폭돼가지고 예, 학교를 다니다 만 분입니다. 다니다 만 분이고 나중에 나이가 드시고 나서 독학으로 40이 넘어서 글자를 깨우친 분이에요. 독학으로 혼자 그냥 글을 알게 되신 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거의 문맹이었던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낱말들은 읽지만 실제 문장 구사가 안 되는, 문장에 있어서는 거의 문맹에 가까운 이런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분인데, 그러니 뭐 우리 아버님이 뭐 많은 책을 읽었을 리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글자를 읽고 나서부터 저는 글자를 배우기를 어렸을 때 한참 동안 심리적으로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글자를 알게 됐어요. 글자를 알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막 글자의 세계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근데 이제 가난하니까 책이 없잖아요. 책이 없으니까 이제 저기 누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 누님들이 학교 가서 교과서 받아오면 이제 그게 저의 놀잇감인 거죠. 그 누나들 교과서를 제가 다 읽는 거죠. 전 과목을. 그 과목의 내용이 재미있었다기보다도 그 문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여튼. 그 외에 또 활자를 볼 수 있는 게 옛날에는 신문지로 포장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지가 곳곳에 있어요. 번데기 하면 또 신문지로 사주고 그 다음에 똥 누고 똥종이도 신문지를 비벼서 하고 심지어는 벽지도 신문지로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벽지에 있는 신문지를 다 읽었습니다. 예. 그게 저의 이 독해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 제가 이제 글자를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제 약간 책벌레 성향을 띠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그때는 이제 아버님은 책을 본 게 없으니까 제가 본 책의 내용이 궁금해서 저한테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어요. 야, 규현아, 1차 대전이 도대체 어떻게 터진 거야? 뭐 이런 거.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왜 쳐들어왔대? 이런 거. 책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저한테 많이 물었어. 그럼 이제 저는 또 막 자랑 삼아, 막 반쯤, 상상을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들려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다 크고 나서 저는 이제 대학을 갔고, 쉽게 말해, 약간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식자 취급을 받는 이 성장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죠. 청년 시절에. 그러다 보니 한 20대 중반쯤 됐을 때는 제가 우리 아버님이 뭐 세상에 경험은 있지만 책도 본 게 없고 공부도 한 게 없어서 뭐 아는 게 별로 많을 리가 없다. 물론 내가 부모님으로서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아버님의 세상에 대한 견문은 높아질 수가 없다. 그거는 아버님 시대의 불행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기대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집안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모든 집안이 다 똑같지만 이런저런 갓난 신고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부모로서 제가 이제 뭐 부모에 대한 어떤 저의 정서적인 이런 거는 변함이 없지만, 판단을 하잖아요. 자식도 다 크고 나면. 역시 우리 아버님은 세상 물정 몰라. 견문이 없어. 그리고 어떤 고도의 판단을 요구하는 거는 힘들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그러고 세월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제가 아버님이 60 초반대 돌아가셨습니다. 상당히 일찍 돌아가신 편이었는데,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좀 지병을 얻고 조금씩 노쇠해지면서 그때는 제가 서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서 고향에는 이제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날 가서 뵙고 좀 잠깐 얘기하는 정도밖에 이제 뜸하게 뵀던 거죠.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아버님이 저한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그냥 주관적인 철학을 얘기하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20대 내내 80년대 세대들이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도 사회과에 심취했었고, 특히 마르크스에 심취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예, 책들에 푹 빠져 지냈던 20대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대 후반쯤 가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이건 좀 편협한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좀 다른 이 사상이나 철학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나서, 눈을 살짝 돌리고 나서 제가 20대 후반에 정말 또 한 번 애정했던 철학자가 니체였어요. 제가 니체를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야, 니체가 정말 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사를 꿰뚫고 박살을 냈구나. 철학사가 어떤 구라를 쳐왔는지 다 극복하는 위대한 사상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니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시시껍적한 어떤 근대 철학에 시달릴 필요가 없구나 하는 오만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또 나는 이제 니체를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달관이 막 되기 시작하고 예. 인생이 이런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단정적인 오만한 생각들을 막 가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노쇠해지기 시작할 때쯤 50대 중반을 넘어가지고 이제 기력이 빠지기 시작할 때쯤 가서 어쩌다 한 번씩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니체를 읽고 맞아 인간의 감정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욕망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고 죄책감은 왜 생기고 그게 어떻게 공격성으로 바뀌고 니체 철학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 그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속으로 감동적으로 이렇게 새기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니체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뭐 그때 당시에 무슨 팟캐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님 맨날 저기 그 뽕짝 가요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인데 뭐 책을 읽으셨을 리는 만무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지?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낱말 용어가 딸려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진짜 니체급이에요. 심지어는 니체가 극복했던 그 근현대 철학의 그 사고 내용들 있잖아. 그것도 우리 아버님의 표현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쇼펜하우어네. 또 잘못 생각하면 저럴 수도 있는데, 이건 데카르트 얘기인데. 이런 유수한 근현대 철학자들이 했던 그 핵심 논지를 우리 아버님의 생활 경험 버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래서 저래서 다 헛방이야. 문제가 있어. 사실은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이제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복덕방에서 장기 뜨면서 얘기하면 그냥 개똥철학인 거죠. 동네 아저씨들 만나서 그냥 야 인생이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정도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곰곰이 들으면 사고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때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나는 축자사자 나름대로 축자사자 공부해서 겨우 알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 아버지는 평생 공부를 통해서 이걸 알았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는 거지? 우리 아버지 천재인가? 그럼 난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특별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많은 노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든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특히 죽음에 가까울수록 자기의 실제적인 죽음을 실감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죽음이 멀리 있고 절대 안 죽을 것처럼 평생 살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삶에 집착하면서 살 때하고 죽음이 현실이다. 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런 실감을 가지고 인생을 관조할 때하고는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때 노쇠하셔가지고 점점 이제 인생이 좀 저문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서 그랬는지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많은 노인들이 어쨌든 경영적으로 어떤 그 노쇠해져 가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사고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확인이 된다. 는 얘기를 슈타이너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흔히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한다라고 얘기해요. 나이 들면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19세기, 20세기 사람들이, 20세기 초반이죠, 요때가. 대부분의 과학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인간이 몸과 마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의 최고치도 오송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맞죠? 늙으면 암기력, 기억력이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감각의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각이 기억을 저장하고 붙잡는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 속도도 감각이 활발해야 반응 속도가 빨리 나가거든.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반응 속도도 떨어지고 민감도도 떨어지고 저장 축적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지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게 떨어질 뿐 이쪽에 의식혼 이상의 이 경향성은 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제 슈타이너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는 반감과 동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영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장꿈깨미라고 하는 이 의식 상태가 중요하고, 신체가 저물수록 영은 깨어난다라고 하는 원리 때문에, 예. 오히려 신체가 노쇠할수록 경향적으로 이쪽 영향을 더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칸트를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칸트를 봐라. 노년기가 되면 신체가 사고가 제공하는 것을 감당을 못한다는 표현을 해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억하고 반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할 뿐, 예. 사고 경향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사고 경향성은 신체 노쇠함에 오히려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힘들은 신체가 노쇠해도 잘 작동한다. 감각 지각적인 능력은 떨어질 수 있죠. 예. 지각적인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영적인 영향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작동한다. 그러면서 칸트를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칸트를 보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칸트는 자기의 출세작을 50대에 처음 썼잖아요. 노년에 출세작을 썼거든요. 그리고 70대까지 가면서 뒤로 가면서 더 영감 넘치는 글들을 써냈거든요. 칸트는 오성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성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지만 칸트의 말기제작인 영구평화론 같은 것들은 미래에 대한 예지력으로 넘치는 거래요. UN이라고 하는 지금 세계기구 있잖아요. 세계기구. 이 세계기구가 누구의 아이디어와 사상에서 나왔겠습니까? 칸트예요.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UN이라고 하는 세계기구의 아이디어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수준으로 치달을 때, 그때 뭔가 그거를 인간들이 이기적인 끝에 자기 이기심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평화의 방법을 찾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자연이 인간에게 배려한 강교한 지혜, 자연의 간지다. 라고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연의 간지에 의해서 인간은 결국 어떤 평화의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자연의 간지를 실현하는 담보체로 세계 유엔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칸트 말년에 이제 펼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오성원의 대표주자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영감 넘친 글들을 썼던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예를 드는 겁니다. 봐라. 칸트는 오히려 이 시절 20세기 초반이면 50대면 완전 늙은이잖아요. 이미 늙은이 취급받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0대까지 칸트의 어떤 산상적 전개들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가 정신적인 능력 전체가 쇠퇴한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유물론자들이 감각지각의 영향이 압도적인 이게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불과한 거다. 한마디로 편협한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 세 분야로 나눴을 때 이 분야는 감성적 의지가 주도하는 거죠. 이 분야는 감성적 사고가 주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에 감성적인 의지 부분에서 감성적인 사고 부분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결국은 감성인 거죠. 예, 우리가 자각하는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거는 결국은 감성이다. 그래서, 이제 교육 문제로 들어가가지고 어린이는 의지하고 감성이 유착되어 있는 거다. 의지하고 감성이 유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그 어떤 지식을 배운다 하더라도 의지 감성이 유착되어 있는 요 시기를 벗어내야 존재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애들하고 소통하려면 무조건 감성적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적인 것조차 감성적으로 전환해서 가르쳐야 예,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령기의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감성적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감성적 방법을 압도적으로 비율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급은 압도적으로 높게 가져가고 상급에서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감성적 베이스를 유지하는 선 위에서 오성적인 훈련을 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는 의지와 감성이 유착되어 있는데 노인은 인식과 감성이 유착되어 있다. 사고 쪽에 영향하고 감성하고 많이 유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유착이 되어 있어. 그래서 살면서 감성이라고 하는 게 우선은 이쪽하고 유착되어 있다가 나이 들면서 이쪽으로 차츰차츰 떨어져 나가서 이쪽하고 유착되는 식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교육의 과제, 어제 했던 얘기입니다. 의지로부터 감성의 해방이다. 의지로부터 감성의 해방. 의지로부터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으로부터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본능 충동으로부터 사회적인 의식으로의 전환이다. 그게 교육의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노인의 말에 왜 귀를 기울이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 이건 좀 중요한데요. 삶을 통해서 노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사고하는 인식으로부터, 즉 사고의 경향으로부터. 근데 사고는 통합하는 힘이잖아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통합할 줄 아는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개인적 느낌을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사고하는 인식으로 개념, 관념과 연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생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생하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치죠. 어떤 사람이 사전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를 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엄마 행복이 뭐냐? 사전 찾아봐. 행복. 사전에 뭐라. 저도 행복의 사전적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행복 사전 찾아봤습니다. 그 뭐라고 나와 있겠지.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전을 좀 필요하면 보긴 보는데 사회적 소통을 위해서 보긴 보는데 정말 제가 공부하는 의미로는 사전은 저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이미 깔려있는 언어적인 한계, 별 생각 없이 이 언어적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는 정의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덕을 찾아보세요. 그럼 덕입니다. 덕스러울 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시간을 찾아보면 시각과 시각 사이, 시각을 찾아보면 시간의 기초단위. 이런 식의 동어 반복적인 되풀이 정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전이 훌륭하다 치고 아무리 훌륭한 사전이라고 할지라도 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10대, 20대가 학습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 자기의 어떤 짧은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한가하고 한평생을 살아서 60대, 70대가 됐을 때 인간의 행복이란 뭘까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떠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내용물이 같을까요? 하는 거예요. 내용물이 같을까? 내용물이 같을까? 화폐의 정의 굉장히 어렵죠. 화폐의 정의 뭐 간단하게는 일반적 등가물입니다. 화폐는 보통 일반적 등가물, 상품에 대한 일반적 등가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화폐의 역사라든가 화폐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한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화폐의 본질이 뭐다라고 몇 마디 할 수 있는 정도예요. 돈에 대한 우리의 일상생활적인 감수성이 있잖아요. 감수성과 이해가 있습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암호화폐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암호화폐 이전에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념이 잡혀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자기의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한 생을 살고 나서 돈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 노인네의 암하고, 예. 잉여가치 학설사를 통해서 배운 화폐 정의를 아는 사람하고 화폐, 돈이라고 한 거에 대한 알미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어느 쪽이 생생할까? 슈타이너는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개념 속에 자기가 젊었을 때 배운 개념과 관념 이런 것들이 삶이라고 하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교정되고 조정되고 보충되고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했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의 개념은 생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념이 생생해졌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얘기, 노인의 지혜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노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감각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근데 우리 알미라고 하는 건 결국 감각으로부터 나오는데 감각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감각을 내면에서 관념적 처리를 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지각이라고 하는 알미한 형태가 주어지고 이 지각을 요리조리 짜집기를 해서 그 뒤에 우리가 이성이라는 이름 아래 얘기하는 많은 능력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감각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현대 심리학자들이 감각의 본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자,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슈타이너는 전제가 있죠. 이 장 전체가 영적 관점에서 지금 본다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 심리학자들이 무지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심신밖에 모르니까 영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아까 같은 칸트 같은 사례에 반하는 늙으면 지력이 떨어진다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슈타인의 전제는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겁니다. 영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심리학자들은 무기력하다라고 해요. 왜 무기력한가 하면 현재 심리학자들은 감각과 지각, 표상과 개념 형성, 저도 제 강의 때 많이 하는 얘기지만 심리학자들도 요거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얘기하는데 감각 자체의 본성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감각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신비한 거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소화 과정도 되게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보세요.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걸 꼴깍 단체로 삼키지 않잖아. 다 죽이잖아, 일단. 죽이잖아요. 동물도 죽이고 식물도 죽이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염장 처리를 하고, 예, 열 처리를 하고, 해가지고, 생명 없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생명 없는 걸로 만들어서, 예, 어떤, 분해된 요소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몸 안에. 몸 안에 집어넣는데 얘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 과정에서 우리의 생명력을 보충해주는 영양소로 변해서 작용을 하잖아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뭔 말인가 하면 되게 신기한 일인데 죽은 놈이 살아난 거야. 이미 죽어서 생명력이 없어진 놈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생기를 띠고 팔팔하게 생명작용을 하는 뭔가로 전환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한마디로 죽은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있는 놈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그러면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자극이잖아요. 처음에는. 물리적 자극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딘가에 닿았다. 이거 물리적 자극이에요. 빛을 봤다. 물리적 자극입니다. 어떻게 해서 물리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으로 전환이 됐냐? 이거 되게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현대과학이 설명 못하는 거라는 거야. 어떻게 물질이 정신으로 전환됐냐라고 하는 거. 이거 두 개는 완전히 질서가 다르다. 현대과학은 물질하고 정신은, 그죠? 아예 차원이 다르고 전환의 논리는 과학 패러다임에 없거든. 정신이 물질을 낳거나 물질이 정신을 낳는 그런 논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야. 분명히 현상은 물질적 자극부터 시작합니다. 물질적 자극이 어떤 신경을 건드립니다. 근데 신경도 유물론적으로 파악할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물질이잖아요. 결국은 물질인데 물질 안에서의 어떤 운동의 혼합이 관념으로 전환이 됐다. 정신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감각 안에서 마치 우리 소화과정 안에서 죽은 물질들이 들어가가지고 생명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외부의 물질적 자극이 감각을 통해서 뭔가 정신이나 의식으로 전환이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근데 이게 되게 우리가 집중해서 탐구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심리학자들은 감각에서 일어나는 이 신비한 작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감각이 있다 해서 출발해가지고 감각, 지각, 표상, 개념 뭐 이런 식으로 달린다는 거죠. 정작 감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물질 자극을 관념으로 전환시키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모른다, 말 안 한다. 예. 그러면서 슈타이너는 7강에서 지금 7강 이 텍스트에서 말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도저히 못 알아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감각의 본성은 의지 더하기 감성이다 이래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럼 제가 금방 이게 되게 신비한 프로세스인데 이거를 뭔가 말해줄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군겜에 대한 얘기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예. 감각은 의지적인 감성, 의지 더하기 감성과 유사하다. 의지 더하기 감성과 유사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지학 공부하다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구성체로 소환해라. 사구성체로 전환시켜서 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의지 안에도 사구성체 중에서 3개나 들어가 있죠. 3개나 들어가 있죠. 감성에는 요 의지에는 없는 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 감성 영역에도 3개 3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자아가 꿈틀거리잖아요. 새로운 힘이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거죠. 의지 더하기 감성의 표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게 층위로 보면 물체, 에테로, 아스트랄, 여기 아스트랄이 막 활성화된 영역이잖아. 근데 감성 영역에서는 요거는 거꾸로 지금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요쪽도 아스트랄이에요. 그럼 여기는 아스트랄이 무지하게 지금 강화된 영역이잖아. 아스트랄이 꽃배기로 겹친 영역 아닙니까? 아스트랄이 꽃배기로 겹쳤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이게 우리 신체 기관에서는 뭘로 나타나는 걸까? 근데 아스트랄이 꽃배기로 겹쳤다. 플러스 알파. 다른 하나의 작용이 더 들어왔어요. 자아체의 영향. 자아체의 영향까지도 들어왔다. 그러면 뭔가 감각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 의식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성체들의 작용이겠네. 아스트랄과 자아체의 혼합에서 오는 작용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구성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사구성체를 활용하는데 그러면 뭔가 아스트랄이 극도로 강화된 상태에서 자아체의 영향이 들어오면 물질적인 어떤 것이 의식적인 거로 전환이 된다. 이 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환이 된다. 라는 거를 일단 하나의 가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가설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실험 검증이 필요하죠. 관찰도 필요하고 실험도 필요하고 판단도 해야 됩니다. 사고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 놓고 지금 이 얘기는 8강으로 미루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12감각 할 때 어차피 이걸 다뤄야 됩니다. 감각 할 때 다뤄야 되는데 요 지금 7강에서는 이 얘기의 결론을 슈타이너가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그냥 조금 추상적으로 의지 더하기 감성이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는 인지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지라고 했을 때도 의지가 단일한 게 아니란 말이야. 안에 여러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지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끝단에 와 있는 것은 감성하고 경계선에 와 있는 건 아스트랄이다. 이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감성의 제일 하단에 와 있는 것도 아스트랄이 있다는 거 안다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이제 금방, 예. 이 경계 영역에서 감각이 작동한다. 감각의 본성은 의지 더하기 감성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각의 본성은 예, 아스트랄 곱빼기 더하기 자아체다. 이렇게 이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각의 본성이다. 사고성체로 전환시켜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텍스트에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일단 건너가고요. 나올 때 다시 되돌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체에 이 감각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체를 그리는 이유가 있겠죠. 왜 갑자기 몸을 그려놓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자, 여기 자료집에 그림이 있죠. 책에도 나오는 그림입니다. 책에도 나오는 그림인데 사람을 이렇게 옆으로 세워놨죠. 몸뚱아리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몸뚱아리만 이렇게 그려놓고 감각 영역, 의지적 감성, 감성적 의지라고 해놨는데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자, 신체 표면에서 우리는 반은 자고 반은 꿈꾼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체 표면에서 우리는 잔다. 그리고 꿈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은 자고 반은 꿈꾼다. 그럼, 잠이 더 표면일까요? 꿈이 더 표면일까요? 좀 더 읽어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거부터 우리가 신체 표면에서 잔다. 이 표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틀림없는데,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깨어있는데, 슈타이너는, 야, 네가 깨어있는 것 같지? 근데 넌 신체 표면에서 지금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자고 있어. 라는 얘기거든요. 깨어있는 상태와 꿈의 상태와 잠의 상태, 장꿈깨미라고 하는 의식의 세 가지 상태, 공존한다는 거예요. 의지, 감성, 사고가 공존하고, 물체의 틀, 아스트랄이 공존하듯이, 장꿈깸도 공존한다는 거야. 직관, 형상, 영감 이런 것도 공존한다는 거예요. 다만 무게중심의 문제고 다만 비율의 문제입니다. 비율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공존한다부터 인정해야 돼. 그러면 내가 깨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 그런데 슈타이너가 지금 장꿈깨미라고 한 것 중에서는 감성 영역은 주로 꿈에다가 연결을 했잖아요. 우리는 깨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인지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감각 지각은 그냥 꿈의 영역인 거지. 우리는 깨있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 대부분의 영역이 사실은 감성적 의미에서의 꿈인 상태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잠의 상태도 있다는 거예요. 잠의 상태가 일단 신체 표면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신체 표면에서 잠자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자각인 거. 장꿈깨미는 영적 의미에서 장꿈깨미라고 하는 의식 상태는 자각을 못할 때 의식에 안 떠오르면 그 잠이에요. 의식에 안 떠오르면 잠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체 표면에서 자고 있다는 것은 신체 표면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반신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땀을 약간 흘리고 차를 타고 오는데 가려워서 이렇게 쓱 긁었더니 때가 왕창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샤워를 안 했구나. 에이 털털 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때가 왜 생기는 걸까요? 때가 왜 생기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방 안에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조그만 방 안에 한 몇 평 되는 방 안에 4평 5평 되는 방 안에 있을 때 그 방 안에 저절로 막 먼지가 생기잖아요. 그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도 있고 바람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많을까요? 내 몸에서 세포덩어리 떨어져 나간 게 많을까요? 소위 먼지의 실체가 뭘까요? 내 몸에서 끊임없이 피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도 모르고 있을 때 떨어져 나갔습니다. 걔들은 왜 떨어져 나가는 걸까요? 어린애들이 잘 묻는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잘 묻는 거. 도대체 머리카락은 왜 자르고 손톱 발톱은 왜 자라냐는 거야. 뭔가 몸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몸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다. 우리의 신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 전체가 6개월이면 겉을 이루고 있는 피부를 이루고 있는 표면에 있는 이 세포들은 6개월이면 한 바퀴 순환해 버립니다. 새로운 세포로 갈아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전체 체세포가 한 7년 정도면 갈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7년 전에 이 사람하고 7년 뒤에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다른 구성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럼 7년 전에 나를 구성하고 있던 그 물질 덩어리도 어디 갔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디 갔냐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게, 사실 애들이 소박하게 많이 묻는 질문일수록 어른들이 답하기 힘들잖아요. 되게 답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내 신체 표면에서 활발하게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자각 못해요. 나는 자각 못합니다. 여기에 바깥에 공기와 호흡하고 있고 피부가 열의 작용을 받고 있고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밀어내는 뭔가의 작용력이 있어요. 우리 이목구비, 이 이목구비를 통해서 튀어나가는 힘이 있고요. 모공을 통해서 튀어나가는 힘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힘은 다른 힘입니다. 활발하게 뭔가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뭔가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모공을 통해서는 주로 에테르적인 힘들이 빠져나가고 우리 이목구비를 통해 가지고는 주로 아스트랄적인 힘들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아스트랄적인 힘이 거의 광선 쏘듯이 빠져나가는데 눈이거든요. 슈타이너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괴테도 이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촉수가 있어가지고 안테나처럼 뻗어나가서 사물을 잡은 거에 비유하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가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에너지가 발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사되고 있어. 근데 난 몰라. 모르잖아요. 예.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나는 무자각이다. 이게 표면에서 잠잔다라는 얘기예요. 표면에서 잠자고 그 다음에 꿈꾼다. 꿈꾼다는 거는 무자각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거야. 요 꿈꾸는 요 영역이 감각이다라고 얘기해요. 요 영역이 감각이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잠이 있고 꿈이 있으면 깨미 어딘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꿈이 중간 영역이 돼야 되니까 이게 위치상, 공간적인 위치상 어때요? 깨면 안에 있어야 되겠네. 안에 어딘가에 깨어있는 영역이 있어야만 요 중간지대에 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장꿈 깨면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로 바꿔보세요.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잖아. 그죠? 근데 완전히 깨어 있으려면 사고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고는 뭐가 있어야 돼? 자아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자아도 있어야 되겠네. 그럼 도대체 자아는 어디 있는 거야? 어딘가에 있겠지. 우리 내면에 어딘가에 자아의 영역이 있겠죠. 예. 자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감각지각이고 감각지각은 감성이고 감성은 꿈의 상태. 꿈의 상태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 감각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자각인 것들은 잠잔다라고 하는데 잠잔다. 무자각인 것들이 있고 우리 안에서 근데 이제 무자각인 것들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잠도 무자각이에요. 잠도 무자각인데 나의 의식이 안 떠오르기는 하지만 잠하고는 다른 활발하게 깨어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의식이 떠오르지는 않는데 내가 그것이 깨어있다라고 자각하지는 못하는데 실제로 깨어있는 영역이 계속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관. 우리 인간은 내가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재구성을 못해서 그렇지 직관이 있는데 그 직관이 바로 깨어있는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예. 직관이 떠오르고 형성되는 거를 관찰할 수 있으면 그걸 깨달았다라고, 깨미 뭔지를 알았다 이거 아닙니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깬 상태에 있고 깸이 뭔지를, 깨우친 게 뭔지를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깨달았다는 거는. 우리는 깨닫지는 못했어요. 깨닫지는 못했지만 깸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고 깸의 작용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 깸이 공존한다. 이 깸도 무자각이긴 하지만 잠하고는 다른 거다. 예, 잠은 아예 의식으로 못 떠오르는 애지만 얘는 내가 감각지각의 힘이 너무 강해서, 감성의 힘이 너무 강해서, 예, 얘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얘는 정신적인, 잠하고는 뭐가 다른가? 잠은 정신적인 게 아니거든. 이건 훨씬 물질적인 거에 가까운 거거든. 근데 얘는 정신적인 거거든. 정신적인 활력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니까 장군깸의 세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삼원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아, 그렇다면 감각은 이 세 가지 상태 중에서는 요 상태네, 요 상태. 그럼 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이 상태가 왜 생기는지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체 구조나 이런 걸 통해서도 나타나겠네. 그러면 그 나타나는 그쪽의 신체 기관들 혹은 작용들, 그래 상호작용의 합이 감각이겠네 하고 감각에 대해서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안에 빈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빈 공간. 이 빈 공간은 신경을 뜻하는 겁니다. 신경을 확대해서 보면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야. 신경이라는 말이, 근데 슈타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신경의 빈 공간 안으로 스피릿이 돌아다닌다. 영적인 기운들이 신경을 타고 돌아다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영적인 기운들이 사고의 주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경이라고 하는 건 뼈의 변형이잖아요. 뼈에 달라붙어 있는 애잖아요. 뼈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는 어디에선가 이렇게 얘기하죠. 뼈가 사고한다. 이건 비유입니다. 진짜로 무슨 뼈의 물질적인 입자덩어리가 사고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신경과 뼈 사이의 빈 공간이 영성의 실제가 작동하고 있는 공간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경의 빈 공간, 여기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을 말하는 겁니다. 신경 안에 영들이 실제로, 자, 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경이라고 하는 게 경로, 길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거 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신이잖아요. 신이 돌아다니는 길, 신의 경로, 이게 신경입니다. 아, 저 안에 어떤 힘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저 신성은 뭐 영이라고 해도 좋고 신이라고 해도 좋은 이 스피릿, 영어로 하면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힘은 우리 몸 안에서는 신경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몸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 자체의 양식으로 대기 중에 떠 있는 거죠. 대기 중에 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에테르도 있고 아스트랄도 있고, 예, 자체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조합이 우리가 소위 원소라고 말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에테르, 아스트랄, 이 다 영적인 힘들인데, 얘네들이 말하자면 그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사원소 같은 작용력을 만들어내거든. 그럼 사원소의 작용력의 조합으로 플라톤 입시에서 말했던 이런 공간 안에 일정한 패턴의 운동 패턴이 장이 형성된단 말이죠. 운동의 패턴장이 만들어지면 이것들이 압축되고 강화돼가지고 물질적 형태가 나오는 방식이지.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신지학, 인지학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그걸 만드는 근원적인 힘에 해당하는 사고성체적인 힘들이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데 이 사고성체적인 이 힘들이 안에 들어와서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을 타고 돌아다니는 애가 이 힘들 중에서도 뭘까요? 아스트랄입니다. 신경을 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아스트랄입니다. 우리 몸 안에 이 힘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주되게 거주하는 공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신경을 주경로로 이용하는 애들은 아스트랄. 그 다음에 분비액들을 주경로로 이용하는 애들은 에테르입니다. 예. 원형물질들은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뼈에 집중이 됩니다. 뼈에 집중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부에 작동하고 있는 사구생체적인 힘이 우리 신체로 들어와가지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공간적인 구성과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신경을 타고 아스트랄이 돌아다닌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